안녕하세요. 포도박 국어 논술 학원에서 중1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정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1 설명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학습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 일정이라든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좀 진행이 안 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또 현강, 이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또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습을 잘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스케줄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어머니. 일단 평소와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스케줄 관리하는 게 좀 힘들 거예요. 간혹 이제 좀 늦잠을 자는 친구도 있고 정확한 시간에 학교에 가듯이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학원도 이제 체계적으로 다니고 그런 훈련을 이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듣거나 또 학원 또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중1 때는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이제 제대로 된 수업을 이제 처음 듣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웠던 내용 같은 경우에 반드시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막상 수업을 해보면 애들이 반복 학습이라는 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학교에서 수업 들은 내용, 학원에서 수업 들은 내용을 그냥 듣고 집에 별도로 다시 와서 복습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잘. 그러다 보면 이제 2학년 때 가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중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1학년 내용을 다시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제가 이제 2학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수업을 할 때 보면 2학년인데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1학년 때 내용들이 잘 안 돼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1학년 때 내용을 잘 모르니까 못 알아들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수업을 하고 특히 내신을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첫 시험을 잘 보기가 좀 힘들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학교 수업을 듣든 또는 학원 수업을 듣든 분명히 반복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쪼개서요. 이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을 짜실 텐데 스케줄을 짤 때 보면 이제 너무 과하게 하루에다가 이제 모아서 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들으면 요일별로 좀 쪼개 주시고요. 반드시 뒤에 수업을 듣고 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제를 하는 시간이나 또는 복습을 하는 시간을 남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수업을 듣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수업을 듣는 게 학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수업을 듣고 와서 복습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정말 학습의 시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이 바로 국어 뒤에 또 수학이 있고 수학 뒤에 또 영어가 있고 방학 때 되면 이제 그렇게 짜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국어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반드시 방학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정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는 과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을 잡는 좀 그런 식으로 일정을 좀 체계적으로 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 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여기저기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너무 좀 과한 거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학원을 선택을 해서 보내시는 게 좋죠. 국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아시지만 우리 학원 같은 경우가 괜찮은 학원이죠. 저희는 이제 논술이라든지 국어 같은 경우 이제 기본부터 충실히 닦아서 1 학년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이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니깐요. 믿고 항상 학원 뒤에 수업을 듣고 나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고렇게 해서 이제 머릿속에 지식의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 학년 때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시간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이 시기에는 물론 학원에서 단편 소설이라든지 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배우죠. 배우는데 그거 말고도 시간이 난다면 다양한 글들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 시기라서 뭐 '제대로 교육을 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 남는 시간을 좀 더 잘 이용하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 같은 경우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하면 많이 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더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코로나 시대 계속 말씀드리지만 1 학년 때 지금 아이들 인제 수업하는 걸 보면 어휘와 관련되는 인제 시험을 보고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1 학년 때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어휘에 관련되는 능력을 좀 많이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금 인제 뭐 시켜 보거나 테스트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공부해 온 건데 너무 사소한 부분의 어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부터 좀 착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인제 진행하는 어휘 테스트 같은 경우 좀 더 신경을 써서 인제 외우면 그게 인제 꾸준히 쌓이면 또 2 학년, 3 학년 돼서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학년 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상담 같은 거 들어오면 1 학년 때 꼭 이제 국어를 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저도 학부모지만 저도 지금 뭐 가르치는 입장이면서 또 학부모거든요. 일찍 선택하신 게 좀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중학교 1 학년 때 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쪼끔 미리 시작해 두면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글쓰기라든지 글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죠. 1 학년 때 이 자신감 형성이 되게 중요해요. 국어라는 과목은 모든 과목이 기초잖아요.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 1 학년 때부터 '국어가 힘들다. 어렵다. 뭐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그런 과목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왕이면 시작이 반이니까 먼저 좀 시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일단 1 학년 때 먼저 접해서 자신감을 좀 쌓아두면요. 다음 학년에 가서도 그 자신감이 쭉 인제 유지가 되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인제 학교에 좀 오래 있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시험 볼 때 1 등한 애를 좀 끝까지 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좀 미리 챙겨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다음 학년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음 학년 첫 시험 같은 경우 도움이 되죠. 남들보다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빠르게 이제 나아지겠죠. 또 1 학년 때 이제 국어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의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제일 먼저 형성하는 시기잖아요. 특히 읽기라든지 쓰기 그다음에 말하기, 듣기 같은 것들을 초등학교 때는 체계적으로 안 배우죠. 그냥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배우는 시기잖아요. 학습이라는 것 자체를 이 중학교 1 학년 때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와 같은 과정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 배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국어 과목에 대해서 특히 1 학년 때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읽기, 쓰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문학이라든지 비문학 이론에 대해서도 처음 배우잖아요, 일부분에. 그래서 1 학년 때는 반드시 문학, 비문학 기본적인 그 이론들에 대해서 반드시 확립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지금 작년에 1 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2 학년 와서 제대로 그게 안 돼서 지금 요번 그 2 학년 내신 시험을 볼 때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요. 그래서 1 학년 때 외워야 되는 것들을 2 학년 때 가서 다시 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1 학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닦아 두고 2 학년에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근데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이 인제 2 학년 때 와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문학, 비문학 인제 기본 이론뿐만이 아니라 1 학년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고생하는 게 문법이에요. 예 초등학교 때는 문법이라는 걸 배우지 않죠. 국어에 이제 중요한 문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 학년 때 배우는 품사라든지 2 학년 때는 의문체계, 의문체계가 아니라 이제 정확한 의문의 발음이죠. 정확한 발음과 관련돼서고 3 학년 때가 의문체계네요. 요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첫 단계를 1 학년 때 처음 배웁니다. 어머님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품사라는 개념인데 이 품사가 어렵습니다. 명사, 대명사는 기억나시죠? 그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외울 것도 많고요. 그런 부분을 영어에서 이제 약간 건드렸긴 하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뭐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학년 때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이 품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학년 때 가면 올바른 발음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3학년 때 관련되는 문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1학년 때 제대로 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물론 이제 겨울 방학 때도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이 문법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특강을 저희가 매 이제 분기마다 가능하면 이제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여름 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무료로 진행하는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그 문법 관련된 특강은 한 번 들었어도 또 들을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이라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어 놓으면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게 낫잖아요. 2번 듣는 것보다 3번 듣는 게 낫고요. 무료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시간 되면 꼭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학교 1학년 국어를 그냥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아이들이 되게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이제 듣고 기초를 탄탄히 닦아두면 2학년 때나 3학년 때 도움이 되죠. 그리고 1학년 때 품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에도 중1 때 공부한 내용만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재작년쯤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탄탄히 해두면 여러 번 들어두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학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어에 대한 흥미를 길러야 된다. 다양한 작품들 보고 이제 1학년 때는 쉬운 글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읽다 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국어를 재밌어 하게 돼요. 지금부터 이제 잘 닦아둬야 다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글을 읽게 되겠죠. 특히 고학년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일 고생하는 부분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글도 길고 내용도 복잡하고 하니까 일단은 그 이해하고 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하죠. 그런 부분 글들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읽게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글을 읽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학원에 이제 1학년 때부터 보내시는데 그 선택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국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2015년도에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드릴 텐데요. 일단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수능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계로 바뀌어서요. 공통 과목은 다 같이 보는 거고 선택 과목은 이제 개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이제 개인의 선택권을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이제 수능이 바뀌었는데 일단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가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그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독서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법, 작문, 그다음에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에요. 언어 매체, 그다음에 화법, 작문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보면 되고요. 근데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 과목입니다. 교육과정 이제 바뀐 거 이제 체계를 보면 이제 확 티가 나는데요.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요거는 뭐 기존에 이제 개정 전에 건데 시의 운율이라든지 비유와 상징, 소수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학년 때 처음에 배워야 되겠죠. 지금 1학년 1학기에 있던 개정 전에 내용이에요. 자, 개정 후에도 똑같이 기본적인 내용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문학 부분이죠. 문학 파트.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문학은 여전히 중요해요. 1학년 2학기에는 이제 비평문이라든지 감상하고 평가하기 이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개정 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비평문이나 인공보다 확실하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하면서 삶의 성찰하기로 바뀌었죠. 문학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커진 거예요. 읽기 부분도 보시면 요약하기라든지 예측하기 이렇게 있는데 예측하면 읽기, 독서와 관련된 부분이 더 커졌죠. 설명하는 글 읽기, 능동적 읽기라고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요약하면서 읽기, 자료를 찾으면 책 읽기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화법 장르는 뭐 수능에서 이제 선택으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중학교 때도 화법 장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느낌이 딱 오시죠? 딱 느끼실 거예요. 소개하며 말하기라든지 계획하며 쓰기. 요런 부분들은 배려하며 말하기나 연담하기, 통일성 있는 글쓰기 요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딱 봐도 이 부분은 수행평가 같은 것으로 많이 진행이 되겠죠. 화법 장르는 현재 학교에서도 이제 수행평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개정 전에는 토의하기나 이제 설명하면 글쓰기였는데 개정 후에는 이렇게 좀 더 세분화가 됐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어요. 토의하기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하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매체로 표현하기 등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좀 자세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이 부분 역시도 이 화법 작문은 보통 이제 수행 평가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법 부분 보세요. 문법 부분은 이제 개정 전에 비해서 이제 좀 바뀌었는데, 개정 전에는 1학기 때 이제 언어와 본질이라든지 의문 체계 요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 의문 체계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빠지고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제 보통 풍자의 종류와 특성 요걸 배우고, 그다음에 어휘 체계와 양상 요걸 배웁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에 따라 2학기 때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배운다. 그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이제 품사라든지 단어의 짜임을 배웠는데, 단어의 짜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빠졌고요. 지금 1학기 때 배웠던 품사가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품사를 배웁니다. 근데 이거 이제 개정 전 내용인데 여기 품사를 배운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어휘 체계와 양상, 이제 언어의 공진 이런 게 들어갔어요. 이 빠져 있는 단어의 짜임은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울 거고요. 의문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뀌기 전 이 내용은 3학년 때 나와요. 지금 현재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중요한 이제 문법은 이 품사라는 거. 품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 근데 그 전보다는 이제 문법이 개수가 그 전에는 이렇게 3개가 들어갔다면 요 하나 구체적인 문법이 요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을 어휘 체계와 양상, 언어의 본질 등은 좀 노력만 하면 쉽게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특히 1학년 때는 요 품사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학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2학년 때는 이것도 이제 2학년 때 보시면 뭐 전에 거는 이제 자꾸 저희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게 좀 얘기를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정 후에 것만 한번 볼게요. 자, 문학 작품의 관점 파악하기. 요거는 이제 예전에 3학년 때 있었던 건데 지금 2학년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문학적 표현 방법. 이 표현 방법은 1학년 때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2학년 때 좀 더 심화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문학에서 2학년 2학기 내용은 재구성된 작품의 원작과 비교해서 감상하기. 문학 파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해지고 좀 내용이 깊어졌습니다. 읽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이 이제 좀 바뀌면서 읽기도 많이 강화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독서죠, 독서. 그래서 읽기의 생활학이라든지 설명하는 글 읽기와 같이 내용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제 제목 자체가 좀 커졌어요. 예, 그렇게 구성이 됐고, 화법 작문 같은 경우도 2학년 때 뭐 발표하기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수행 평가로 마찬가지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 담화의 개념과 특성은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들어가고요. 요거. 근데 제일 인제 2학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요거죠. 정확한 발음과 표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 창제 원리. 개정 전에는 3학년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3학년 때 있었던 내용이 다시 2학년 때 내려와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학년이 지나고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요. 이제 부모님들도 아마 느껴지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교과서가 어렵나.'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때 뭐 이제 중3 때 배우셨던 게 지금 이제 중1에 내려와 있고 인제 그 흐름이 바뀌어요. 교육과 관련되는 뭐 이 목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인제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계속 이제 저학년으로 내려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3학년 때 배운 내용 자체가 2학년이나 1학년으로 이제 내려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형태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냥 초등학교 때 이제 국어 관련되는 내용들을 별로 안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초등학교하고 이제 중학교 단계는 한 3단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단계가 차이 나는데 갑자기 인제 그런 것들을 배우고 특히 암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이 초등학교 때는 뭐 암기보다는 주로 경험이었으니깐요. 그런 암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배우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문법이라든지 문학과 관련되는 이론들, 비문학 이론들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엄청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는 할 수 없고요.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반복을 통해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매번 수업을 개설하고요. 뭐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제 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내용은 좀 멀리 있으니깐요. 인제 일단 개정된 건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학 그다음에 읽기 이런 것들 강조되고 뭐 토론하기라는 주장하기 요런 부분들 화법 작문들은 3학년 때 역시 이제 수행 평가로 많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 아까 봤던 1학년 때 봤던 의문 체계가 또 3학년 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내용 전체가
전에 1학년에 있었던 그런 자세한 내용들 전체가 의문책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좀 더 간단하게 해서 의문책이 들어가고 이 문장의 짜임은 이거예요. 뭐 주어, 서술어 뭐 요런 거 나오는 거, 목적어, 보어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중3 때 인제 배우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2015년에는 중등국어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내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 수업을 인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제 현재 중학교 1 학년하고 그다음에 중2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2를 인제 수업을 인제 많이 맡으신 분은 이제 부원장님이시죠. 아마 이제 부원장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제 포도가 국어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오래 보내셔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업 들어오면요. 먼저 선수 학습 확인이라고 해서요. 과제 확인을 합니다. 지금 교재가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본교재랑 하나는 과제집인데 과제집을 걷어서요.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있으면 사인을 해 주고요. 지난 차시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진단평가라든지 피드백을 이제 하게 돼요. 진단평가는 이제 매주 들어와서 이제 공부한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진단평가하고 어휘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진단평가하고 그다음에 어휘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채점하고 개수별로 남기거나 이렇게 하죠. 그 통과를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겨서 재시험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채점한 뒤에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피드백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죠. 학습 목표를 그냥 간단하게 제시를 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제시해 주지 않으면 오늘 수업의 포인트가 뭔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이번 수업의 포인트는 소설에서의 갈등이다. 반드시 짚어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뭐 소설 한 작품을 듣고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학원 교재 특징이 뭐냐? 작품 하나씩 보면서 문학이면 문학 이론 하나를 적용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문제풀이까지 합니다. 매 수업마다 정해진 학습 목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학 작품이라든지 또는 비문학 글이 있으면 그 비문학 글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수업 진행이 나오죠. 지금 정규과정 교재, 국어 교재에 있는 많은 작품들이 지금 1학년이 쓰는 교과서가 9종 정도 되거든요. 그 9종에서 필수적인 작품들이 다 실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연계해서 국어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학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 곧 내신과 관련되는 대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과서가 동떨어진 작품들이 아니고요. 교과서 내용은 그 9종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작품들을 정규과정 시간에 배우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진행하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이제 더 넣어놓게 되죠. 2학년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요. 3학년 때 되면 이제 좀 바뀝니다. 3학년 때는 지금 1, 2학년 때 과정 때 대부분 이제 작품들을 배우거든요. 1학년 때는 그 2학년 1학기 초까지의 작품들을 다 배워요. 2학년 때는 3학년 1학기 때 초까지의 이제 대부분 작품들을 다 배우다 보니까 3학년 때 가면 또 뭘 배우느냐? 이제 고등학교 형태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필요한 필수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뭐 문법이라든지 비문학 같은 것들을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되죠. 3학년 때는 좀 저희 커리큘럼 구성이 조금 다르죠. 1, 2학년 때는 학교 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운 내용,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작품에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학습 목표에 맞는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틀린 부분은 저희가 풀이를 해 주면서 또 체크를 하게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정리해서 또 아이들한테 다시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합니다. 독해 훈련이라는 부분은 비문학 독해인데 비문학에 뭐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뭐 예술이라든지 뭐 인문 뭐 이런 영역들. 그런 영역들을 저기 매 시간마다 골고루 그런 장르들의 글들을 그런 분야대의 글들을 매 시간마다 한 편씩 읽습니다. 읽고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도 풀어요. 문단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찾고 그다음에 중심 내용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한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또 집에 가서 이제 숙제로 하게 되죠. 근데 과제집 있는 부분이 바로 숙제로 부여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매일 이제 좀 풀어오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에 이제 다음 차시가 안내가 되고요. 과제도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보내시던 재원생 어머님들께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학원 카페, 네이버에 카페가 있죠. 거기에 가면 과제를 저희가 이제 매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확실히 효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다녔을 때 이제 국어 실력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좋아집니다. 일단 뭐 논술 같은 경우 글쓰기 실력 같은 것들도 향상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요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매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어 프로그램인데요. 요 네 번째 요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저번 시간에 황순원의 소나기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순환이대 요런 작품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인제 배웠던 그런 작품일 거예요, 순환이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전에 교육 과정 때는 의문을 안 배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의문에 대해서 1 학년 때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워둡니다. 이 의문은 아까 2 학년 때 올바른 발음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품사처럼 중요한 그런 문법입니다. 기초적인 문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1 학년 때 이 문법적인 기초를 닦아두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인제 이 시즌마다 저희가 필요한 그런 문법적인 내용들을 쪼금 1 학년에 맞게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넣어 놨습니다. 의문에 관련된 이론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풀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7 차시, 8 차시에서는 인제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 대표 작품들과 함께 시나리오의 특성에 대해서 또 인제 배우게 되고요. 독해 연습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 비문학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비문학 분야에 대한 글을 읽고요. 저희가 거기에 관련되는 문제 풀고, 이때 문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키워드를 찾고, 중심 단어 찾고, 중심 문장 찾고, 그다음에 글 전체의 주제를 분석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매주 하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어휘 매번 오잖아요. 지정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손잡어라고 나오잖아요. 지정된 교재 부분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부여하고 매주 테스트를 보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요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국어에 대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같은 거 공부하고요. 비문학 글들은 다양한 영역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어휘는 이제 어느 정도가 끝나게 되면 이 책을 다 완성하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어휘를 더 외우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운 부분이라도 이제 반복하고 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즌도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어 교재에 대한 예가 나와 있죠. 요렇게 앞부분에 기본 이론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요.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이들이 인제 아는 부분은 이제 직접 채우게 되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배운 다음에 이제 대표 작품 배워요. 이제 대표 작품 부분은 지금 여기에 좀 빠져 있어서 그런데 기본 이론을 대표 작품에 적용해서 이제 수업을 받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비문학 관련되는 교재죠. 그래서 비문학 글들을 매주 이렇게 읽습니다. 읽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어를 찾는다든지, 글쓴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적는다든지, 이건 글 전체의 주제를 따지는 거죠. 요런 훈련들을 매주 합니다. 글의 구조를 분석을 하고 표현 방법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사용됐는가. 특히 이 표현 방법은 중학교 1, 2학년 때 계속 잘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평소에도 비문학 글을 읽는 훈련을 하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독서를 인제 골라서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줄어들게 돼 있죠. 우리가 음식 먹을 때는 뭐 편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편독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요. 글도 좀 더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제 우리 학원에 좀 이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매주 시를 읽도록 합니다. 시를 읽도록 해서 1 일시라고 해서 감상을 적어 오도록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그 중학교 1 학년 때는 이 시를 되게 좀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시험을 보더라도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단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시라는 거는 이 머릿속에 뭐 마음이라든지 머릿속이든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그 시에서 말하는 정서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시험 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시는 그냥 외우는 것 같대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막고 아이들이 좀 시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에서는 요렇게 이제 매주 시를 읽고 감상을 쓰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뭐 이용하기 오랑캐꽃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읽고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요런 과정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감수성이 깊어지면서 시를 너무 무리해서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되죠. 자연스럽게 읽어봤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시를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매주 이 일일시 하고 읽고 감상을 쓰고 떠오는 그런 훈련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신하고 이제 수행 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죠. 자유학년제니깐요. 물론 이제 선화나 예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봅니다. 그 학교는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친구들은 자유학년제잖아요. 2학년 올라오면 이제 내신 시험 첫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내신 시험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교과서별로 이제 반을 구성을 합니다. 보통 학교가 좀 다르더라도 대체적으로 시험 범위가 비슷해요. 뭐 소단은 한두 개 차이 정도 나는 거라 같이 모아서 진행을 하고요. 특별한 학교들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 고려를 해서 별도로 반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교과서 반으로 구성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학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다 개설이 되니까요.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내신의 포인트는 별도로 저희가 과제집을 제공하고요. 이 제공에는 뭐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그동안 사용해왔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저희가 뭐 출제한 문제들까지 모아서 하나의 교재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문제 부분이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적용하고 훈련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제공하니까요. 뭐 응용 능력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학원에서 진행하는 내신 수업은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소단원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아이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요. 봐야 되는 부분과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정확히 골라줍니다. 나중에는 자꾸 이제 왜 그 부분을 선택하고 외워야 되는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스스로 어느 정도 소단을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고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내용, 그냥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내용이 뭔지 이제 차츰 알게 되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 관련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교과서 분석하고 나면 자습서로 이제 보통 수업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과제집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출판사별로 딸려 있는 평가 문제집. 그거를 이제 과제를 내줘서 가능하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고 보통 이제 내신은 수업은 4시간이고요. 직전 보강 1시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한 3시간 정도 안에 진도를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아이들이 응용력을 기를 수 있게끔 저랑 같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형태로 이제 내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행 대비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수행 대비 전략 부분은 이 정규 과정에서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수행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준비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정규 과정에 수행에서 나올 만한 작품들을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다음에 특히 문법을 수행으로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통해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문법 관련되는 내용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뭐 방학마다 그다음에 또 간혹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특강으로 개설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훈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뭐 글쓰기 관련되는 이제 수행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논술을 하잖아요. 논술을 하면서 논리적인 글쓰기도 하고 창의적인 글쓰기도 하면서 점차 이제 글 쓰는 능력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수업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훈련을 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토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원 수업이 이제 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좋으신 논술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그다음에 아이 뭐 창의력뿐만 아니라 논리성까지 길어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수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에서 비문학 같은 거 다양한 영역 같은 것들을 읽어오잖아요. 애들이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글에 대한 능력이 많이 길러지지 않을까. 다만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진행될 때 문법 관련된 수행이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수업이 있으면 또 수업을 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깐요.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뭐 글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간단한 첨삭 정도? 요 정도는 저희가 인제 또 진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뭐 이 내신 시험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중2 내신 수업 문제 그런 것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 학년 때라 지금 별로 상관이 없는데 뭐 직접적인 인제 관련은 없죠. 근데 한번 보시라고 인제 이거 실어 놨습니다. 주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들이 많죠. 내신 대비 수업을 할 때 요런 것들 다 대비하는 이제 훈련도 할 거예요. 답을 어떻게 쓰는지, 반드시 이 문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와 자신들이 이제 직접 이제 답을 정답을 써 보면서 훈련을 하게 될 거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아예 그냥 시험 자체가 서술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중간고사가 통째로 서술형이다. 요런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신 대비할 때 또 훈련을 시킬 거예요, 별도로.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단편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요 작품을 보고 분석을 해내야 되는 것,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학교 대청중학교 시험 문제인데 올해 봤던 거예요. 외부 지문 같은 것들도 인제 섞여 나와요. 인제 단지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느껴지죠. 외부 지문들. 요런 것들이 인제 시험에 또 나옵니다, 내신 시험인데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인제 시험 자체가 인제 수능화가 되는 거죠. 이미 고등학교는 한 절반 정도의 문제가 인제 수능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요, 내신 때. 그다음에 인제 중학교 때도 이렇게 수능 형태의 인제 내신 문제들이 나와요. 요런 부분은 교과서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좀 평소에 많이 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고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내신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이 국어 공부를 할 필요성이 많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인제 서술형 예비를 평소에 이렇게 시킵니다. 답을 어떻게 써야 되고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고 반드시 답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진행을 시키니깐요. 내신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한테 이제 맡겨 주셨으니까 좀 더 이제 열심히 하도록 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저 국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실 거라고 네, 믿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저의 등장을 아닌가요?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설명회가 끝나고 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네,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선들께서 되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요. 물론 학원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호기심을 좀 풀어드려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신 만큼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학원에서 곧 할 예정인 약간의 팁을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초반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도록 도와줘야 될까 송정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가 점검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검토 중이고요. 학원에서는 워크지에다가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표를 추가해서 빠진 답안은 없는지, 답안은 전부 서술형으로 썼는지 등등을 점검할 건데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들께서도 아이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나 아니면 메모를 남겨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습관 만들기인데요. 이걸 아직 아이들과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것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철학 시즌으로 넘어오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을 통해서 서서히 아예 어떤 중용의 일을 실천할 때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분들은 66일 동안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팁 한 가지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요. 이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딱 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목표를 삼으면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한번 털어서 다시
깔아버린다든가 이제 잠자리를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딱 한 페이지만 읽는다. 아니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노트를 편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줄을 쓴다. 이렇게 굉장히 쉬워서 당장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간의 영향을 받는지 더 직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누가 봐도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책상을 꾸며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들 책상에 보면은 이런저런 자습서, 뭐 숙제할 거 막 쌓였을 텐데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정말 공부해야 되는 것 그거 하나만 남기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이걸 어려워한다 그러면 보조 책상을 하나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학원용 뭐 아니면 그 조그마한 보조 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가로 세로가 40cm, 60cm 정도인데 다른 걸 올려둘 공간이 안 나요. 그래서 정말 내가 딱 봐야 하는 것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거 너무 힘드셨죠?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팁을 조금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학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스텝 1, 2, 3, 4가 같이 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책 읽기를 조금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 워크지를 하고 그 책을 읽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학습에서는요. 수업 중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키워나가 결국에는 생각의 지도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의 특징이 있다면 지식을 이렇게 막 심어준다기보다는 개념을 만들어가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특징이 지금 듣고 있는 철학 시즌에서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보통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철학사를 다루면서 고대 그리스에 탈리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짚어가는데 저희는 누구의 사상은 이렇고 왜 이런 사상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의 사상의 핵심이 뭔지 네가 설명할 수 있어? 와 같은 이야기들을 던지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서 조금 차별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본학습에서 글쓰기로 들어가는데요. 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활동이죠. 첫 번째로는 워크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들 생각하시나요? 30분, 40분쯤 예상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재작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셨던 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애가 책을 읽고 숙제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 근데 논술만 아니라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건 아니냐. 라고 하실 정도로 워크지에는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내용 확인 문제 때문에 뭐가 답인지 찾느라 시간이 걸려서가 아니고요. 문장 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문장을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고민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갑자기 너는 네 미래의 시간을 뭘로 채우고 싶니? 와 같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들을 던져버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쓰긴 써야 되는데 뭘 쓰지? 하고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정에서 한 번 더 대화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전달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입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초대장을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뭐 메모를 남긴 거라든가 아니면 좀 참고하시면 좋을 법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제가 올리는 메모는 제가 남긴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한 거니까 가입하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량 그 설정 만들어져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시즌은 총 7가지인데 그때그때 스케줄에 따라서 시즌 6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회고요. 이때에는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 좀 부담 없는 종류의 책들을 읽어요. 사실 물론 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아이들은 은근히 길죠. 저도 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책을 재밌게 읽었다라고 아이들이 기억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시기를 놓치셨더라도 학원에서 커리큘럼 받아가셔서 한번 읽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와 경영으로 가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독서를 시작하죠. 사회 파트에서는 뭐 사상도 보고 역사도 보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우리 주변을 둘러싼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다면 경제와 경영부터는 이론을 다룹니다. 아마 재원생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즌 2로 넘어오면서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는 알아? 라고 네, 약간 좀 괴롭혔던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그런 법도 한 게 저희가 당연히 이건 외워 이런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설명해 볼래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헤매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많이들 기억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다짜고짜 자,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게 있지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언제나 그렇듯 아이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저는 주로 커피 이야기로 많이 하는데 제가 들고 있는 커피를 보여주면서 이 커피를 내가 직접 만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들어가는 공이 꽤 크죠. 먼저 커피 나무를 심어야 되고 열매를 수확해야 되고 열매를 딴 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씨를 골라야 되고 말리고 볶고 그 수만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이 커피 한 잔 나 대체 얼마에 팔아야 될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좀 싸게 팔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억이요. 놀랍죠?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100만 원이야.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너 100만 원 있으면 살래?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아 그래 여러분들이 말할 만큼 1억이나 100억이라고 말할 만큼 귀한 커피인데 사실 내가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길에 가다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 그런 다음에 그 커피 한 잔 보통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요. 이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료비나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지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결국 남는 순수익은 아이들이 부르는 대로 그냥 가늠할 뿐이지만 그래도 많아봤자 2, 300원?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2, 300원밖에 안 남아. 왜 팔까? 제가 이제 농담을 던져요. 아마도 김연호 씨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눈여겨보고 카페 사장님이 저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 자리에 카페를 차린 건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거친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아요. 참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한 친구가 얘기를 해요. 쌤, 돈 벌려고 그런 거죠.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면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이기심에서 출발해 모두가 이익을 보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요, 이제 슬슬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내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단 글보다는 말이 쉽기 때문에 본격적인 토론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과학 시즌인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전까지 입론서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일부러 기사 자료를 안 주는 주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다양한 정보가 많다 보니 아이들이 직접 기사를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취합하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어려운 주제다 혹은 너무 주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 심리적 없는 자료들이 많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사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논제에 맞는 입론을 각자 작성을 해오고요. 이걸 토대로 1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과학은 정말 2달 동안 거의 토론만 합니다. 토론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정보를 다루는 능력은 아이들이 확실히 늘어나요. 정말 놀랍게도 첫 차시에 썼던 입론서와 달리 끝날 즈음에 쓴 입론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들이 들어가요. 제가 안 들어가면 근거를 안 찾았거든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언젠가 인간을 위협할 수 있어요.
다들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근거가 없다. 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 공포감이 실제로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입문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면 난 잘 쓴 글이야. 내 생각이야. 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논거를 뒷받침하는 연습을 했으니 보다 추상화해서 진짜 내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고 그게 철학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둔 것처럼요. 진짜 추상적인 사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설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1차시고요. 그래서 나와 타인의 경계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세계를 파악하는지 보통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죠. 네, 그걸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버클리 등 여러 철학자들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는 일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를 정리하고 더 구체적인 역사로 넘어갑니다.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밭 학원에서는 철학 지식이 아니라 철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인트를 뒀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뭔가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다음 시즌은 역사입니다. 철학에서 추상화하는 작업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과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지를 보려면 역사만한 게 없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나의 삶과 비교하면서 전체의 흐름을 익히는 연습을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우리 역사 왜 배울까? 이러면 엄마가 시켰어요. 아빠가 시켜서요. 시험에 들어가잖아요. 라고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첫 번째 시간에 역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좀 더 흥미를 느끼라고 일부러 매일 갑니다. 편의점과 같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1차시 책 보시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왜 역사야? 역사면은 지금 옛날로 가야지.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점에서 역사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역사적인 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혹은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상적으로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는 게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다면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는 친구들 중에 이 책에 나오는 그 좀 자극적인 요소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뭐 저자가 어릴 때 담배를 몰래 사려고 했는데요. 그 담배가 이런 거였어요.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굳이 건드리지는 않죠. 재밌잖아요. 네, 일단 재밌어야 하니까요. 그러고 단 다음에는 좀 어려운 책들로 넘어가고요. 그 2차 시책이 식탁 위의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러면 또 걱정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애들이 책을 읽는다고 이해를 합니까? 기억을 합니까?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발표를 미친 듯이 시켜요. 식탁 위의 세계사는 10가지의 음식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모아서 독자의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 구성한 책인데요. 사실 읽다 보면 음식이랑 별로 상관없는 사건들도 나옵니다. 그걸 찾는 것도 아이들 몫이에요. 다만 그렇게 테마가 정해져 있는 만큼 저는 그 테마에다가 한 명씩 할당을 해서 발표를 시키기도 좋죠. 그럼 이때 아이들은요. 앞으로 나와서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이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아, 책을 읽으면 해선 기억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핵심을 찾아서 이걸 엮어서 말로 표현하고 글로 쓰는 연습을 해야만 장기 기억으로 남길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건 제가 1학년 때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 괴롭힌 다음에 2학년 때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어보면 기억하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도 자, 니네 이런 거 기억나? 라고 하면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역시 어렵게 공부를 해야 오래 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할 때요. 눈으로만 글 보는 거 도움 안 됩니다.
직접 설명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좀 간단하게 요약하라고 해주세요. 본인은 괴로워하지만 머릿속에는 더 오래 남는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아무래도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토론 활동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로 넘어가서 이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작품 혹은 뭐 글 등을 좀 주체적으로 보는 시도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까지는 좀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쌓았고요. 심리로 오면서부터는 여기 언급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지어서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토론도 토론이지만 이제 글쓰기 자체를 각자 주제를 선정을 해서 계율을 짜고 좀 더 완성도 높은 글을 쓰도록 많이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으로 넘어가면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논술학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흔히 알고 있는 흥부전이나 흥길도 정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우리 고전을 살필 때에는 역사적인 사건과도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들과 여러 가지 같이 엮어서 작품 자체를 다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끌어주는 편입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가지고 바로 실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카르트와 버클리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책 좋아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이 출판사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나온 지식인 마을이라는 시리즈거든요. 이 시리즈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점이 있다면 전공자들이 쓴 책이라서 내용이 깊어요. 여러 가지 나오는 성인 대상의 교양서보다 훨씬 더 내용이 깊어요. 다만 저자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과하게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좀 더 넣고 싶었는데 넣지 못했어요. 아쉽죠. 그렇지만 이 시리즈 중에서 아이들이 읽고 소화할 수 있을 법한 책을 한 권 골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듣자마자 조금 당황스럽죠. 데카르트와 버클리라니 나도 모르는데. 일단 교재 구성을 먼저 보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2021학년도로 넘어와서 저희가 시즌을 조금 지나가다가 추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를 넣은 이유는 사실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영어 회화를 해요. 근데 영어 회화를 하면 그 원어민 선생님이 맨날 발음, 뭐 문법, 뭐 유창성 이런 것들을 1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8점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의 8점.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묘하게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이 마의 8점을 넘기고 싶다. 그래서 피드백 해준 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문법 외우를 다시 한번 고쳐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들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A, B, C로 점수를 매겼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이해도와 참여도, 과제 성실도, 글쓰기 이렇게 크게 4파트로 나눠서 간단하게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무래도 과제 성실도는 이미 집에서 해온 거기 때문에 당일에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업 이해도와 수업 참여도는 당일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새로운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러 넣은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교재에도 특이한 건 바로 이거죠. 생각력입니다. 요 이야기는 데카르트 이게 지금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버클리를 다룰 건데 데카르트 때 배웠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로 설명하도록 일부러 문제를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친구가 자기 앞에 있는 컵은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실제는 알 수 없으며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이다. 이대로라면 친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일을 도와줘야 돼요. 진정한 친구라면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줘야죠. 그래, 나도 존재하지 않는 걸지 몰라. 네 말이 옳아 라고 하면 이제 친구는 소통하기 포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때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발표를 시키거든요. 이게 전 발표시키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랜덤으로 지목을 해서 칠판 앞에 나와서 데카르트가 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결론을 끌어냈는지 첫 번째 꿈의 논증과 악령의 가설로 설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논증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이다 꿈일까? 에 대해서 감각적 인식에 대해 질문하고 의문을 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악령의 가설은
우리가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들, 1 더하기 1은 2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두 직각이다, 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데 플라톤도 그랬거든요. 이제 이 책이 전 정말 좋습니다. 이 책이 앞에 나왔던 저희 배웠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자들을 조금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이제 작품 속으로 그 철학자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서요.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기하와 같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데아에 비유했죠. 그래서 플라톤이 만든 학교 유명하죠. 아카데미아. 거기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것마저도 의심을 합니다. 사실은 전지장르는 악령이 있어서 그 악마가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닐까? 좀 이상해 보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다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존재로서 나는 의심할 수 없구나라는 확실한 인식의 토대를 잡고 그 이후에 학문이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주체성을 확립하죠. 네, 바로 그 점을 봤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다 참인데? 라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재밌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복습할 겸 일부러 생각 열기를 넣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한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글쓰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이거를 프리라이팅이라고도 합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을 막 씁니다. 형식이나 오류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문법 틀려도 됩니다. 비문이 있다는 건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 베껴 쓴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쓰다가 틀린 거거든요. 주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이전 시간에는 이미 데카르트 교재가 나갔는데요. 데카르트 교재는 진짜 현실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어? 아니면 꿈 같은 현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는 자신의 경험 또는 직간접적으로 접했던 걸 쓰도록 얘기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인지 아닌지 이 의심 자체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 저희가 4차 시했던 수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이런 의심을 품을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에 특히 지식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왜 인간의 특성과 이어지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고민해 보도록 좀 만든 문제입니다. 이걸 넣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어디였지? 요거예요, 요거. 애들이 책을 그냥 읽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으로 읽어요. 글자만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근데 사실 책을 읽기 전에 어떤 주제로 글을 읽을지 먼저 방향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먼저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던져주는 거고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자신이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책을 읽으면 그냥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을 던지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관심 있는 주제에 더 주제를 더 많이 기억하고요. 내가 어떤 관심 있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정보를 접할 때 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흡수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책 주고 그냥 읽어봐. 왜 기억을 못해? 라고 하는 건 학대입니다. 너무 거친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못 찾으면 같이 목차를 봐주세요. 아니면 제목을 한번 봐주시고 이 제목이 어떤 뜻인 것 같은지라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글을 읽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책도 읽었겠다,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로 들어가죠. 교재가 좀 쉬워졌어요. 원래는 몇 쪽인지 이런 거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또 맞춰줘야 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미친 듯이 나오고요. 심지어 영어 학원, 수학 학원에서도 숙제를 전보다 더 많이 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 스트레스를 좀 감당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올해가 유달리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도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향만 잡으면 거기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워낙 다각면에서 스트레스, 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어렵네? 모르겠네? 아, 하기 싫다, 안 할까? 아, 하기 싫다 하다가 유튜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려고 이제 페이지를 적었고요. 어차피 독해가 안 되면 답은 못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각 확장하기에 줄을 이제 집어 넣었는데요. 전에는 안 넣었는데 아이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영상 위주로 그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몇 가지 단어나 아니면은 키워드로 이렇게 짤막하게 문장도 아닌, 그렇다고 단어도 아닌 그런 형식으로 답안을 쓰는 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결된 형식의 문장으로 쓰도록 제가 잔소리도 많이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줄을 넣었습니다. 이건 다 채워라. 네. 그러면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책을 옮겨 쓰기도 해요. 근데 책을 옮겨 쓰는 것도 아이들의 문장력을 키우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하나의 연습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길게 쓸 수 있도록 줄을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미 책을 읽고 워크지를 소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는 게 생각 확장이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들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요 타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요약입니다. 버클리의 철학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 버클리의 주장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관념이라면 우리는 관념만을 지각할 수 있는 걸까? 그럼 제가 만지는 이런 물질 같은 것들은 다 이 관념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물질인데 이건 뭐가 되는 걸까요? 그런 질문들을 아이들한테 직접 던지는 거죠. 답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헤매죠. 엄마 이거 답 뭐예요? 엄마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네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으면 너는 세계적인 석학이 될 거다. 도전. 네, 이런 질문들을 던지니까 시간이 들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것도 하나예요. 아니, 보면은 철학자들 자꾸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왜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쓸데없는 무가치한 일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해? 를 쓰도록 또 문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아이들도 시간이 걸려요. 머릿속에 물음표죠. 그냥이라고 쓰면은 제가 또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뭔가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치 있는 학문적인 활동은 뭔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조금씩 깨우치도록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논술 쓰기로 가는데요. 논술 쓰기는 조금 더 논의를 확장했어요. 어차피 이게 책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이 책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많은 철학사들이나 이제 철학자들을 다루는 책들은 현대 논의까지는 확장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근세 그 16, 17세기 철학자들이 했던 생각을 우리가 왜 지금도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던졌던 문제가 현재 철학이라는 학문에도 다 연장되고 확장되는 그런 넓은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그걸 아이들이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책이라서 좀 권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현대 철학자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요즘은 뭐 비문학 지문에도 많이 나와요. 롤즈랑 그 정치 철학자 롤즈하고 대조적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 학자인데요. 그가 제시한 것 중에는 경험 기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완벽하고 현실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 여기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답이 없죠. 물론 노직은 안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마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걸 아무리 흉내내더라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지는 않을걸? 이라고 질문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연 그럴까? 이렇게 처음 질문, 내가 진짜 접하는 이 지식들이 진짜 지식인가? 라는 의문을 던져서 그럼 내 삶은 진짜인가? 만약 진짜라면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와 같이 정말로 답이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한번 써보라고 얘기하면 또 엉뚱한 얘기들을 쓰시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꼭 넣도록 강조를 합니다. 배웠으니까요. 네, 배웠으니까 이런 어려운 개념들도 활용을 해봐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결과물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요거는 지난번 제 4차시죠. 프랑켄슈타인과 철학 좀 하는 괴물이라는 수업을 하고 이제 아이가 워크지를 채워온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직접 스스로 쓴 것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물음표, 화살표로 넣어서 답이 없었던 부분들은 좀 직접 내용을 조금 보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친구도 좀 짧게 써서 어떻게 답안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줬고요. 지금 이 친구와 같은 반을 듣고 있는 친구들을 일부러 복사를 해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쓸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했고, 그래도 안 되는 친구들은 저랑 독대해야죠, 뭐. 네, 독대 예정인 친구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슬슬 아이들이 차근차근 자신들의 힘으로 숙제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부모님들과 저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브레인스토밍 글쓰기예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써보자라고 했는데 정말로 솔직하게 썼어요. 자, 첫 문장부터 보이시죠? 밥 먹고 공부할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난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짜증난다는 감정을 로봇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이들한테 입문서 써보라고 하면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봇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못 느껴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거워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지 이 이외에 짜증난다와 같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혹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 감정들은 포착하지 못합니다. 근데 브레인스토밍 하니까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편으로는 아이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아마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낀다고 해도 나는 그 인공지능이 진짜 감정을 느낀지 모르니까 공감 안 하고 억지로 기분 맞춰주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라는 본인의 직관도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거예요. 로봇이 나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기름을 잃었는데 휴지 가져와야 된다는 거 할 수 있을까? 아마 안 그럴걸? 이라는 생각 등등을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어휘가 갑자기 남달라지는 걸 보니 찾아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글을 쓰다가 내가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 나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네?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검색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어려운 말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언니. 메타인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 공부 못해요. 그래서 꼭 스스로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그 관련 피드백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찾아봤어요. TV에서 말하는 거 열심히 적었대요. 정말 TV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여요. 내 귀여운 미니 로봇 청소기. 이게 왜 흥미롭냐면 분명히 이 앞에서는요. 로봇에 대한 반감을 먼저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로봇 청소기는 귀엽대요. 뭘까요? 이 짧은 글이지만 아이가 생각나는 대로 마구 쏟아낸 덕분에 저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알아낼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는 본인의 글을 보면서 내가 사실 로봇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애착을 가지는 그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포인트는 감정입니다. 아마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아이들한테 야 너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제가 그걸 알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라고 제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니까 물론 짧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저희가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로 어떻게 발전되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이것도 보시면 어머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 학원의 특징이에요. 보통 많은 논술학원들이 수업 중에 개요를 쓰고 글쓰기까지 완성해서 가져가는 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만 개요를 수업 중에 쓰고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자유롭게 쓰도록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글쓰기는 집에 가서 혼자 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거는 잘 쓴 글이에요. 왜냐면 1시간 동안 남아가지고요. 저랑 개요를 짜고 갔고요. 또 1시간 동안 제가 줌으로 따로 불러가지고요. 글을 쓰기 시켰거든요. 아마 혼자서는 이렇게 글을 못 썼을 거예요. 이미 글쓰기에 들인 시간이 최소한 3시간 이상, 수업한 거랑 책 읽는 것까지 하면은 꽤 많이 들죠. 한 7, 8시간은 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 글 쓰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라고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디가 지금 집중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빨리 쓰라고 고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긴 글을 짜임새 있게 쓰려면 시간이 좀 많이 드는 작업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인간과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박사가 만든 괴물을 비교 분석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철학이 어떤 점에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글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이미 밴드에는 올렸는데요. 서론이랑 결론은 제가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본로만 좀 도와줬어요. 그 이유는 어휘 때문에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거 외견상 이런 단어 못 씁니다. 못 쓰고요. 그 아이들 말로 쓰면 괴물은 딱 봐도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만 써요. 갑자기 자녀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개별적으로 좀 보강을 잡거나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학생일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을 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괴물은 인간과 공통된 유전적인 특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못 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감정을 예로 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또 한번 비교 분석해보죠. 어쨌든 본인의 주장은 이거 하나예요. 인간은 공통된 유전적 의식을 특징을 공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인위적으로 종의 특징을 바꾸면 우리에게 부여되었던 의무와 책임이 불분명해져서 혼란이 뒤따를 거야. 꼭 그렇게 인간이다라고 명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배웠던 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써먹으라고 제가 조금 강요를 해서 플라톤의 이야기를 넣어서 얘기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는 요 문장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아이가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집약된다라는 표현은 물론 제가 알려준 겁니다. 뭐라고 표현을 썼는지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조금 유치한 표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표현만 바꾸는 연습을 조금 도와줬고요. 지금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네, 못 본 척 해주십시오. 못 본 척. 네, 못 본 척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네, 이 친구의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해보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 나름대로 답을 내면서 끝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도와준 거고요. 안 도와준 글도 궁금하시죠? 짜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친구는 한동안 글을 굉장히 짧게 쓰고 많이 헤맸는데 어느 순간 포탄이 터지듯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리한 글이라서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본인이 조금 정리를 했고요. 이제 3가지로 나눠서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한 글입니다. 중용, 목적, 그리고 행복 이렇게 포인트로 잡았고요. 그 다음 단락은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도 나만의 행복론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의 흐름이 조금씩 있죠. 물론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서론이 아쉽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론이 이거 뭡니까? 이거 한 문장으로 끝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혹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글의 형식적인 완성도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퇴고를 하면서 언제든지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냈고 그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했는지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형식적인 완성도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그건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훈련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되고요. 사실 이렇게 아이디어 뽑아내는 게 정말로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지, 형식적인 완성도를 갖추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독문줄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좀 간단하게 준비를 좀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들 들어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없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어머님들의 호기심을 조금 더 해소해드리기 위해 중2 수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작년에 줌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어머, 제가 또 이름을 못 본 척 해주시고요. 그 작년에 줌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포도밭 학원과 같이 소규모의 학원이 얼마나 대응을 할 수 있나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재원생들이 아니고서는 새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원이 소규모인 만큼 오히려 더 알차게 대응할 수 있고, 그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룬다는 걸 오신 김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줌으로 진행된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포맷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세세히 짚어봤습니다. 보시면 그 배경 지식,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고 배경이 되는 지식은 아이들이 직접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열심히 쳐서 보여줬고요. 아이들이 발표하는 내용도 일부러 그 메모를 해서 직접 다른 친구들의 답 혹은 표현을 바꾸는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약간 중구난방이긴 합니다만 주로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시 쓴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나뉘어요, 내용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쭉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네가 얘기한 거 좋아, 제가 들으면서 바로 타자로 조금 단어들을 바꿔서 좀 기록을 하고요. 아이들이 모르는 거, 새로운 거는 뭐 배웠던 책이랑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 신해물물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9세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의 가치관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까지는 좀 포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가나다에 대한 관점이 자본주의가 좀 더 확산되면서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책은 이미 다들 아시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이고 초 6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초반에는 가난이라는 건 우연히 찾아온 불행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자비와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가난한 거 게으른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가치관이 실제로 인간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해리소로도 그 점에 대해서 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대화를 확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워크시트를 다 확인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때는 생각력 있게 나오는 그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다 발표를 시키고 간단하게 있다 없다는 뭐든 적어보도록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아이들이 발표했던 거 조금 정리를 해주고 표현을 바꾸고 아이들이 모르는 시사 용어나 아니면 현실적인 조금 변화들은 제가 짚어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요. 왜 이렇게 항상 영어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식의 소비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도 배경 지식으로 쌓아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수업 중이긴 하지만 줌으로 해도 저희는 항상 발표와 스피치를 언제나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 스피치를 제가 또 시켰다는 얘기죠. 그것도 각 개인별로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줌이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노예를 실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잔인한 설계도를 만들기도 했다는 걸 직접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책은 미국 그 자본주의의 역사라는 책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이거 보여주면서 노예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주마다 달리 가지고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표도 보면서 아이들과 그 시기를 좀 앞뒤로 그 전체 흐름으로 볼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뒤에는 책에 있었던 문제들이지만 다시 한번 독해하면서 이거는 책에 나오는 일부예요. 네, 독해하면서 내용을 깊이 있게 읽는 연습들을 했고요. 이런 방식들을 그리고 또 한번 발표를 시키고 지문으로 나왔던 문제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논술 쓰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기능론과 갈등론이라서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한번 수업 마무리를 했던 장면입니다. 네, 그 작은 학원인 만큼 더 공을 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머님들이 질문이 없으셔서 준비를 미리 한 걸 보여드렸고요. 자,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혹시 질문 떠오르신 거 없으실까요?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없으신가요? 정말인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줌이 질문하기가 좀 의외로 적합한 포맷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그 모니터 너머로 전달되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질문이 있지만 시간 내에 하지 못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학원으로 간단하게 전화를 주셔도 얼마든지 문의 주시는 거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질문이 만약 없으시다면 너무 아쉽지만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남은 하루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논술 담당하는 김연호였고요. 아까 저 선생님은 국어를 담당하시는 송정표 선생님이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조심히 들어가세요.